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코스피 장 초반에는 2,400선 밑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증권시장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에는 2,400, 물론 2,400 중반 40 정도로 끝나긴 했지만 네네, 많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옥을 좀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행히 뭐 지옥에서 지상까지는 올라왔어요. 천당으로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지상으로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죠. 1년 7개월 만에 2,400이 붕괴됐고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년 8개월 만에 780선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이 지금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PB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들 갖다가 전부 정리했을 때 주식하고 지금 현재 주식하고 1대1로 매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선이 더 깨진다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우려로 다가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행히 약보합세로 마감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유가 이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의 여파였는데 네네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날 바로 올랐다가 네네네. 오늘 다시 빠졌단 말이죠.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오르내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연준이. 네. 75bp를 갖다가 이제 인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측면에서 약간 반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이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이 곰곰이 집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사실은 앞으로 긴축으로 인한 침체 우려가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침체가 깊어진다는 거는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지가 있을 거라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분명히 침체가 분명한데도 예. 연준은 강한 긴축 스탠드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 이것이 저는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실 이번에 75bp 인상한 거 가지고 네. 사실은 이렇게 높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가령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는 거고 따라서 이게 안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을 밀어 올리는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걸 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들이 반영해서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럼 미 연준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다음 달에는 빅 스텝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 둔화는 감내하겠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침체의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우려,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작용이 훨씬 크다라고 각국 중앙은행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는 거는 11월 이제 중간 선거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빅스텝을 밟더라도 좀 시장에 충격을 주더라도 어떻게든지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민 주식 하면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만 전자 가겠다라는 게 이제 엊그제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점점 내려오더니 이제 5만 전자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도 1.8% 이상이 빠졌으니까요. 네. 사실은 시장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59,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성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완숙 단계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침체 우려가 가시가 되면서 가령 뭐 PC라든지 모바일 기기라든지 각종 기기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급감하면서 네.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 이유로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원가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령 뭐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30배가 올랐다, 40배가 올랐다. 뭐 크립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생산원가는 올라가는데 반해서 특히 수요는 앞으로 점점 작년보다도 낮아질 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올해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른 신선당 동력,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럽에 목숨 걸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제를 갖다 찾아야 되겠죠. 그게 뭐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갖다가 M&A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 회사를 M&A 하든지 아니면 EUV 극노광 장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치를 갖다가 다른 나라들도 TSMC보다 먼저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협상을 갖다가 완결을 짓든지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상단이 같죠. 네. 따라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큰 상황인데요. 따라서 네네네. 앞으로 한국은행이 네. 좀 보폭을 넓힐까요? 이 스텝을 좀 더 크게 가져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다음 그 FOMC 회의가 이제 7월 달에 예고가 돼 있는데 벌써 이제 최하가 0.550%, 50bp를 올리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올라서 75bp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한미 금리는 역전이 되겠죠. 만약에 그 한은 같은 경우가 7월 달에 그냥 지금처럼 베이비 스텝을 계속 밟아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7월 달 되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그걸 갖다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한은의 입장에서는 바라지는 않겠죠. 그렇죠. 당장 뭐 금리 역전이 된다고 해서 외화가 유출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 외화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연준이 어차피 7월 달에도 다시 한번 빅스텝 내지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으로서도 역시 큰 발걸음을 갖다가 뛸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으로 봅니다. 네. 최근 2년 동안 뭐 주식시장, 네네.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까지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린 건 돈을 많이 풀어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고 보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왜 위험한가? 네. 이게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첫째는 기업으로서는 생산 원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만큼 사실은 인플레이션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가격 전가를 마음대로 못 시켜요.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가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소비를 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줄이겠다. 예, 가격을 올리고 소비까지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생산 감소가 완전히 일반화될 수가 있는 거고 생산 감소가 일반화된다는 게 거기다 수요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얘기하면 공황 뭐 이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가계의 어떤 소비 여력을 갖다가 급속히 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 능력을 갖다가 굉장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GDP까지 그렇죠.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예, 성장률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 여부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네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실제로 13년 만에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주택담보주담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충 전망을 해보면은 연준은 올해 말까지 거의 한 3.5% 수준까지 금리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금리 어떤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는 역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사실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난다거나 그래서 유가가 급격하게 안정이 되찾는다거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진정이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그 이하 3.5% 수준 이하에서 사실 금리 상승 기조는 멈출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정들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적이 아니니까 최악의 경우 3.5%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1.75%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담대 금리, 고정형 금리가 한 7%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10%를 넘어가는 걸 갖다가 상정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였는데 네네, 그거 그렇습니다.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줄였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대출은 늘리겠다라고 네.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네.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느냐? 부동산은 네. 전형적인 부채 의존 시장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동산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우리가 빚을 얻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또 큰 빚을 얻습니다. 네. 억대 이상의 빚을 얻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오면은 지금 가령 뭐 4% 금리가 변동형 금리가 이게 한 8%가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일반 가게는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죠. 따라서 대출을 풀어준다고 그래서 세계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 뭐 세계 최초 주택자들한테 LTV를 갖다가 굉장히 완화하고 또 6억까지 한도를 늘려가지고 풀어준다고 해도 사실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게가 우리나라 가게 중에서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금리 상승기에 특히 굉장히 강한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돼 있으면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네.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일 겁니다. 네. 이 금리 인상기에 아파트 매수 심리 역시 6주 연속 꺾였습니다. 네네네. 그 영향으로. 네네. 그만큼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 네네. 이런 뜻인데 네. 앞으로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여기 수급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출 때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균형을 할 때 이걸 한 100 정도로 보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88.8이에요. 이게 6주 연속 내림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얘기는 주택은 두 가지 기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싼 빚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저금리로. 또 하나는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일 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떨어지는 주택을 갖다가 애써서 살라고 하겠어요. 특히 고금리인 상황에서.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다음에 이 어떤 주택의 어떤 하향 안정세가 완전히 좀 희박해지지 않는 한. 다시 말을 해서 좀 첫 번째 요인은 이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사람들이 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완전히 다시 반전을 해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무래도 주택 시장은 아무래도 뭐 과거처럼 뭐 좀 불이 붙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때가 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때를 갖다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네. 제가 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네네. 지금 제 주변에서도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네네.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변동금리로 네, 그렇죠. 받아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금리가 너무도 빨리 올라 보니까 네네네. 지금 조금 더 높아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네네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변동형 금리가 한 4에서 5% 정도 되고 고정형 금리가 한 7% 정도 되니까 2%포인트 정도 이제 격차가 나죠.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계속 뛰면은 사실은 뭐 고정형 금리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도 상환을 일단 해야 돼요. 만약 이걸 바꾸게 되면은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면밀히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갖다가 미리 좀 어느 정도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사실 변동형 금리를 갖다가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금리 상승 기조가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게 수요가 견인해서 뭐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급선에서 이게 발생한 거거든요. 가령 뭐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쟁이라든지 이 공급망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합의가 좀 이끌어져 나오고 하게 되면은 유가가 좀 안정된다거나 특히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런 어떤 고금리 시대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 내에 좀 종언을 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섣불리 그냥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갈아타기보다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갖다가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한 후에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두 번째 질문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답을 네네네. 한 번 더 질문을 드린다면 네네. 지금 이 상황이
경기 침체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경기 침체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결국 수요 측면, 좀 수요를 좀 파괴해서 그쪽에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그쪽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레이션은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 측면의 부족함이 풀려야 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급 사이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